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을 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고, 이게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자리들이 올라가고 있는, 근데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일단 지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의외의 흐름이 급락 패턴을 맞고 있는데 거의 뭐 틀림없이 급락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반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성 있는 반격이 될지 이건 미지수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단기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버틴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시장이 이전에 흘러내리던 시장하고는 다소 다른 체질이 개선이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 과거에 어떤, 항상 새롭지만 과거에 어떤 자리를 참고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뭐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당시에. 물론 이제 이때랑 좀 틀립니다. 내려가지고 금융위기로 내려서, 그래서 금리 인하부터 해서 각종 부양책이 쏟아지면서 반등을 한 거고, 지금은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라서 이 당시에도 정부 정책이 없었으면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옆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이제 미국 은행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CS까지 문제가 됐는데, 이 CS가 문제가 됐던 이유가 보면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생각 외로 쉽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상한 데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만 보더라도 모기지 상품, 취약한 모기지 상품에 또 거기에 대한 파생 상품들이 연계가 돼가지고 변제 능력이 없는 곳에 돈이 들어가서 망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변제 능력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 대출 심사에 이상한 데 가점을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은행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데다가 대출을 마구잡이로 푼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에서 문제가 됐냐 그러면 채권 평가 이익입니다. 이 채권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평가 이익이 내렸습니다. 근데 만기까지 그냥 가면 만기해서 돈 돌려받고 끝나는 건데, 만기까지 못 가니까 이제 이 채권 평가 이익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객들이 돈을 찾으면.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서 돈을 찾으니까 준비금이 없으니까 채권을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채권은 팔리기라도 하니까. 그러면 채권을 내다 파는데, 이 채권을 파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은행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대출을 한 것도 아닌데 오직 금리 인상만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해서 후유증이 없다가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데, 좋게 해석하면 이제 후유증까지 나오니까 금리 인상도 못할 것이고 곧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격적인 위기가 이제 시작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놓고 볼 때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의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금융 후진국이라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대출 굉장히 빡빡합니다.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해주고 뭐 해줘봤자 주택담보대출 같은 정도. 이 정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실채권 문제가 전이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할 좋은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큰 위기로 비화가 되면 뭐 너도 나도 다 던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의 포지션이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당시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3월. 그 지수가 이제 1000을 또 깨고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00 가까이 간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그날따라 폭락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또 깨지고 또 난리가 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날 드라마틱하게 말아 올리면서 그 길로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확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9년 이때 보시면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말아 올리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쭉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 풋이라든지 주식 팔고 더 폭락할 거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여기서 전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 미국이 거의 1000포인트가 빠져 가지고 하락 출발은 당연한데 하락 출발 폭도 굉장히 낮았고 이거 다 말아 올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상태에서 누가 봐도 대폭락이 올 것 같은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괜찮은 종목. 제 생각에는 한 상반기 중으로는 좋은 타이밍과 좋은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칭찬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기분이. 예, 오늘 하루 시작할 때만 해도 뭔가 막막한 거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부터 해야 될지 저거부터 해야 될지 그러고 있다가 오늘도 또 하루 정신없이 보냈는데 예, 그래도 정신없이 보내면 또 이런 알차게 보냈다는 거에 대한 또 만족감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칭찬까지 들으면 '아, 오늘 하루는 괜찮은 하루였다.' 요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데 예, 사실 이 대창솔루션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또 자금 조달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어 이건 이제 뭐 회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회원권도 팔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필사적으로 그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대창솔루션의 뭐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좋은 감정은 가지기가 힘들겠지만 쉽게 유상증자하고 쉽게 시비 찍고 이래 가지고 주주들 다 죽여버리는 회사들도 많은데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증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면 적어도 이 회사의 대표 그리고 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조선업이 좋아지는데 뭐 도크 창구 봤을 때는 지금 기세라면 2028년까지는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간간히 28년까지는 괜찮고 요 사이에 뭐 설마 수주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29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년 채우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네, 태양광 발전. 제가 생각하는 발전이 아니고 발전 수익률이 아니고 요 수익률 계산기가 있습니다. 수익률 계산기가 뭐냐면 이름이 앱이 있습니다. 그 앱 이름이 그냥 태양광인데 이걸 예, 앱 이름이 태양광인데 여기 보면 이제 수익률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원금이 들어가서 찾아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수익률의 계산이 어렵지만 보통 제가 운영하는 이 방식에서 수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한 24% 정도 됩니다. 연. 사실 저는 생각이 연 20% 넘어가면 주식 투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주식 투자로 제가 돈을 안 벌어본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수익률을 올렸지만 이 연 24%가 20년을 간다라는 것은
주식 투자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 24%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이게 사실은 이 좋은 분들의 희생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인에 태양광 발전소를 몰아넣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면 이 법인 단독으로 뭔가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지분을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증자를 해서 들어가는 거는 공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설립할 당시부터 50명이 넘는 분들이 설립할 당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가려면, 물론 이제 뭐 불법적으로 가려면 법인 만들어 놓고 태양광 발전소 다 이 법인 명의로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주식 가져가세요 하면 되는데, 그럼 이때 같이 감정 평가도 달라지고 그 상태로 여러분들께 주식이 가게 됐을 때 이게 증여에 해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50명 이상한테 이렇게 공모를 해서 주식을 나눠준다. 이거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당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인허가를 도와주시는 다른 법인에 있는 여기서 인허가 대신 해주는데 단 1원도 안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직원분들이고 이거에 대한 보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새 나갈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새 나가고, 이 법인 만든 거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누가 있다. 그럼 대표이사 나 월급 받을 거야. 내가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법인 운영하는데 많은 그래도 신경을 쓰는데, 그리고 내 개인 인허가 받을 때마다 내 개인께 들어가고 내가 굉장히 수고를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이 비슷한 구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연 10%도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6명이 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월급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갈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비용을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고, 현재 구조가 REC 가중치를 임대료를 상쇄한다.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자, 토지에 이걸 한다 그러면 보통 인허가 2-3년이 걸립니다. 네. 토지에 2-3년이 걸리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본인 땅이 있다면 이 땅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땅에 대한 자산 가치도 있고, 그리고 토지에 하는 게 시공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 토목도 해야 되고, 토목도 하고, 그리고 거기 구조물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구조물이 또 두껍게 올라가야 되니까 비쌉니다. 예, 거기다 인허가 2-3년 하는데 걸치는 시간 가치. 예, 그리고 여기에 설치를 하더라도 지붕만큼 빽빽하게 설치는 못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각도가 29도, 남쪽은 조금 더 높습니다. 한 31도. 이 정도는 돼야 그림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쫙 붙여버리면 되는데, 땅은 이만큼 또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설치는 한다라고 하면 거의 50% 정도 더 자금,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토목부터 해서 구조물, 그리고 심지어 요 토지에 대한 활용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REC 가중치를 임대료를 상쇄한다라는 것은, 제가 땅이 공짜가 아닌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땅이 5천이고 1억이다. 예, 1억을 예금을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을 생각하면 뭐 이거는 사실 훨씬 지붕 임대가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C가 신재생 인증서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뭐 외국하고 똑같이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럽에 아리백을 할 때, 아리백 해당될 때 이거는 인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앞으로 REC 구매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현 정부가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한데, 제가 인허가를 받아보면 자기 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대출받아서 하는 거 부정적이지만, 내 돈 갖고 내가 태양광 발전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EC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없어진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없앨 수도 없고. 예. 그리고
S&P가 떨어질 수 있다. 예,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S&P가 되는 구조가 싼 전력 생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덜 싼, 그 다음에 덜 싼 이렇게 갑니다. 이게 S&P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제일 싼 게 뭐냐면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다 돌립니다. 그래도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원전 다음에 돌리는 게 석탄입니다. 근데 지금 환경 어쩌고 해가지고 석탄은 가급적이면 이제 신설이 안 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도 까다로워졌고, 그럼 지금 원전을 추가해야 되는데 원전 하나 짓는데 최소 4년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도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S&P가 크게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가스값이 떨어지면 S&P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맞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천연가스 가격 보면 최저가입니다. 근데 한국의 S&P는 22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 스팟 시장에서 못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장기 도입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사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근거리에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아서. 그러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원자력 발전은 한 4년 후에나 될 거고 지금 신설하려는 거 보면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은 S&P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 이 가스까지 올라갈 거고 이거 생산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석탄 해도 안 되니까 가스를 생산하면 S&P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S&P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결정되는 구조가. 네, 그러면 이러니까 한 뭐 150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계속 오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200원이 되는데 200원이 되면 S&P가 또 극단적으로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과거에 S&P가 40원 정도 했는데 극단적일 때는 이 정도 되면 한전에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전기차 때문에 원전만으로 이거를 유지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5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은행 이자가 20년 동안 물론 지금 수준이면 괜찮겠지만 이 한국의 경제 구조상 결국은 제로 금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일본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은행에 20년 동안 넣어봤자 한 10% 수익이 날까 말까 20년 동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대상이 우리가 그 어떤 거래 대상보다 한국전력은 안전한 거래 대상입니다. 20년 동안 계약을 하고 들어가고 변동이냐 고정이냐의 문제지 20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된다면 당연히 이거 권합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씩 오는 폭락에 베팅하는 거 당연히 더 낫습니다. 당연히 더 낫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못합니다. 돈 갖고 있으면 제가 지금 부동산에 돈 들어가서 물리고 나서부터 돈이 없어서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했지. 만약에 제가 주식 투자를 했으면 1년 6개월 전부터 이 하락장에 아마 주식 투자를 해서 깨지지 않았을까. 뭐 지수가 한 마이너스 30% 됐으니까 제가 잘해도 마이너스 한 20% 정도, 못했으면 마이너스 한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을 단 한 분 봤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분 보면 정말 그분은 극단적으로 위험 회피,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따져보고 안 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정책 자금이 0.9%를 쓰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는 3.9%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 해당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5%짜리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거를 담보가 되면 이게 0.9%가 되니까 한 8% 정도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 돼야 이제 그리고 극단적으로 뭐 정말 위험 조금만 있어도 안 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는 분이셔서 뭐 이렇게 하다가 폭락의 베팅 못 폭락의 베팅을 못 하시는 거 봤는데 돈은 갖고 있는데 근데 돈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해 보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앞으로 시장 안 좋으니까 나 해외에서 한 1년 살다가 그때까지 안 봐야지. 그건 누구도 안 됩니다. 생업에 열중을 하든 뭘 하든 뉴스를 보든 결국은 접하게 되고 이쯤 되면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되신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아는 분들 다 통틀어 가지고 한 1만 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정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안 좋을 때 주식이 좋을 거다. 요거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지르기 때문에 다 지르는데 태양광이 다 지르자. 그러면 태양광에서 뭐 많든 적든 돈이 계속 매월 나옵니다. 자동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내 주식이 안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미리 다 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보통 많이 사냐면 여기서 많이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질러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가다가 겨우겨우 시간 한참 지나서 본전 찾아서 안 털면 또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오면 이제 털게 됩니다. 그때부터 올라가는데 그것도 멀쩡한 종목이란 전제로. 근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태양광에 다 질러가지고 나눠서 사야 된다. 이쯤에서 사면 좋겠는데 사고 한 달 뒤에 여기서 사고 하면 단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몰빵했을 때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좋다라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태양광이 나쁜데 주식도 나쁜데요. 근데 우리 단가가 여기에 맞춰진다면 나쁘다고 생각되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아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임대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100kW를 이 농지에서 하려면 땅이 300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농지에서 또 농사를 지어야만 하고 제도만 있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자리에서 하려면 이격거리 때문에 뭐 도로에서 최소 100m, 민가에서 최소 100m, 거의 뭐 맹지밖에 안 남아 있는데 요거 300평으로 100kW 태양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100kW 설치할 수 있는 지붕을 임대하는 것은 현재 좀 이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30만 원씩 한 달에 주는 거랑 이 300평을 맹지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자연 녹지나 이런 건 안 되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나 아니면 최소한 과수원 이런 거라도 돼야 되는데 이 땅이 300평을 산다라고 하면 계획관리 지역은 한 3억 정도 들고 싸게 평당 뭐 10만 원짜리가 태양광 설치가 된다. 이미 없어집니다. 빠꾸미들이 다 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1억이 든다라고 했을 때 1억에 대한 이자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내 돈이 여기 묶여 있는 거랑 안 묶여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 그리고 논밭에 농사 지으면서 발전하는 영농 태양광 뭐 이게 농지를 사는 자격도 일반인들이 농지를 사기도 어렵고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농사 짓는 거 이 정말 프로 농사꾼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아예 생업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농사가.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물론 좋습니다만 이 제도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간격도 훨씬 넓어야 되고 위에 조그맣게 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일사량을 농사에 방해가 안 될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 한 1000평 정도 해야 100kW를 합니다. 근데 지붕을 잘만 빌리면 한 달에 30만 원 주면 되는데 1000평의 농지를 사서
그럼 논이 아무리 싸도 한 10만 원 잡으니까 1억을 들여가지고 농사 짓는데 뭐 1년에 소출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날 겁니다. 프로 농사꾼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 태양광에서 소득이 조금 발생하는데 이 설치비나 예,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타진을 안 해봤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 선로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용성이 좋은 데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근에 전력 소비량이 많은 데가 허가가 잘 날 것이다. 네. 그러면 오지나 뭐 농지 같은데 주변에 민가도 없는데 전기를 쓸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연수익률이 뭐 최소 저는 15%고 현재는 24%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유지가 될 거고, 이건 극단적으로 우리가 비용 통제를 다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인허가 뛰어다니는데 그런 비용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법인 관리하는데 포함 안 됩니다. 관리비도 이렇습니다. 제가 받는 관리비, 앞으로 받을 관리비인데 태양광 보험 들고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그리고 법인 운영하고, 법인 세무 기장도 해야 되고, 세무 조정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인버터 같은 거 수명에 한계가 있는 거 이거 적립해 나가다가 한 7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 관리비를 개별적으로 하면 이거 그냥 나옵니다. 보험 단체 가입해서 다운시키는 건데 개별 가입하면 올라가고, 안전관리자 단체로 관리 맡기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개별적으로 맡기면 거의 2배입니다. 만약에 법인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사무실 구해야 되고, 사무실 임대료 내야 되고, 법인은 사무실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기장 맡기는데 한 달에 최소 10만 원에 싸게 받아도 10만 원에, 조정료는 매출이 있으니까 최소 60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씩 깨지고, 보험 들어가는 거 한 달로 나누면 한 5, 6만 원씩 깨지고, 안전관리자 10만 원에 인버터 적립하는 거 하고, 이거 우리가 관리비 안 받고 관리 안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비용 통제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20년 수익률의 근거. 20년 동안 장기 계약해서 한전에서 사주는데 그거에 대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전기요금도 오를 것이고, S&P도 오를 거고, 전기차도 계속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S&P의 구조에서 원전만으로 지금 전력 수요가 다 충당이 될 것이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석탄도 떼야 되고, 환경 때문에 석탄만으로도 안 될 것이고 LNG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S&P는 자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다. 저는 이거 자체는 아예 거의 미래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장담하는데, 만약에 있다면 외지 사람들이 농지를 사가지고 할 건데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땅은 그래도 자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비싸게 사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니까. 근데 요거 회사 다니시면 매달 어쨌든 시간만 보내고 어떻게든, 예, 시간만 가면 되는데, 근데 이 개인적으로 뭔가 벌어먹고 산다는 것은, 예,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예. 아무튼 제 오늘 설명도 너무 길었는데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에코플라스틱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됐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 나쁘면, 아니 태양광이 나쁠 때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법칙보다는 우리가 나쁜 시기에 몰빵을 하지 않게 되니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까지, 시스템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에코플라스틱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먼저 보면, 제가 오늘 고민 끝에 드디어 매도를 했는데 좋은 가격에 매도는 못했습니다. 오늘 지켜보다가 본전에 했습니다. 더 이제
이게 왜냐면 올라갈 때는 이거 찍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못했고 이제 본전까지 내려오니까 생각보다 에너지가 빨리 꺾였다라고 생각해서 예, 요 선물 매도를 했고 그 레버리지를 거의 안 썼습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만약에 제가 레버리지를 썼고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이걸 맞았다. 그러면 당일 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안 쓰고 그냥 종목에 공매도를 했다는 생각으로 예, 딱 그 정도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고 결국 이게 내려오면 그래도 저게 레버리지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오면 더블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주가도 너무 과도하고 사실 유럽에서 그 핵심 원자재법이 사실은 배터리주들한테 악재인데 덜 악재라는 이유만으로 이만큼 올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현상. 특히 주가가 근거 없이 비싸진다는 것은 결국은 아주 큰 재앙이 닥친다. 어떤 악재보다 비싼 게 가장 나쁜 것이다. 요거를 아마 보여줄 겁니다. 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요즘 태백산맥님께서 굉장히 시각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량화 소재로 에코플라스틱이 관심을 받을 거고 특히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는 이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거리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경량화 소재에 대한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유망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를 다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전에 고가가 있지만 이거는 뭐 10한 6, 7년 됐으니까 이때 산 사람들이 본전 마음에 팔아야지 이미 화석이 되고 없을 거니까 사실상 신고가나 다름없는 상태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의 증가세는 아주 두드러집니다. 한 3년 동안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아직 1,500억이니까 말씀처럼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단기 급등이 부담스럽고 그러면 단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최고가를 갈아치워 버릴 것 같은 그럼 최고가까지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한 8,000원까지 쉽게 달리는 단기간에 쉽게 달리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약간 재미로 말씀드린 건데 근데 요즘 이제 보시는 종목마다 저번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요즘 약간 작두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에코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